가볼게. 네.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현대시 기출문제랑 사설 모의고사 이런 것들 이제 있는 거니까 이거 통해서 이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너네가 이제 수능 때 EBS 연계율이 50으로 줄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는 작품도 있을 거고 모르는 작품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4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 보기 바탕으로 갈 건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보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지문에 대한 설명인지 다른 대상에 대한 설명인지를 좀 잘 반응하라고 했거든? 그럼 너네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보기는 지문에 대한 설명인 거야? 시인에 대한 설명인 거야, 이거? 시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예전에 첫 시간에 아마 김수영의 사령이라는 작품을 했던 것 같아. 김수영의 사령 작품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 서강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안정에 되게 만족했지만 그 생활 속 안정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뭐 했다 이거? 노력했다가 보기의 내용이거든요. 생활에 대한 극복을 노력했다라는 게 보기의 내용이야. 근데 막상 지문에서는 생활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어 없어 이거? 극복을 위한 노력이 없습니다. 시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지문과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무조건 다 연결되는 건 아니구나. 그건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264를 보면은 세 번째 줄 밑줄 한번 쳐볼게. 작품 경향 밑줄 한번 쳐보자. 저항의식, 실향의식과 비애, 초인의지와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을 주제로 썼대. 근데 너네가 아까 그 교목이란 작품을 읽어보면은 뭐는 없니 여기서? 다 뭔가 나무가 뭐 이겨내려고 하고 있고 뭘 꿈꾸고 있고 뭐 거꾸로 줬더라도 뭐 바람을 피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거든? 뭐는 없어요 철저하게. 실향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고향을 잃어버린 어떠한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다 연결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국어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목하면 학교 나무인 줄 알았어. 그치? 저만 그랬나 봐요. 교목하면 학교 나무인 줄 알았는데 거기 봤더니 교목의 뜻이 뭐라는 거야 이거? 매우 뭐한 나무? 큰 나무가 교목이라는 거죠. 매우 큰 나무가 교목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 보시면은 교목의 뜻이 툭 나와 있네. 두 번째 줄 밑줄 한번 쳐볼까? 나라를 떠받치는 신하를 의미한다. 밑줄 툭 치시면 이 교목이 단순히 커다란 나무일 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 너네가 264의 어떠한 성향과 같이 연결시킨다면 이 교목이 264의 어떠한 투영된 대상이 아닐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가시를 좀 읽어보자 이야기입니다. 가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4의 교목인데 시가 진짜 어려워 얘들아. 이 시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1년부터 한번 좀 읽어볼게. 1년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가려고 닫으라고 했죠. 선생님이 직유법은 진짜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치?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밑줄 한번 툭 쳐볼게. 봄에도 꽃피지 말해. 자, 우리 시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였던 것 같아. 이거 좀 기억나니 얘들아? 시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잖아. 그 객관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이걸 무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는 게 객관적인 거냐면 화자의 생각대로 읽어주는 게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화자가 말하는 그대로 가시는 거야. 그럼 너네가 여기서 꽃이라는 단어를 생각한다면 우리 생각을 투영하면 안 돼. 화자는 꽃이 피어야 된다는 거야? 피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 피지 말아라 이야기입니다. 피지 말아라. 오케이?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꽃이 나무 입장에선 당연히 뭔가 나름 결과물 이런 거 아닐까? 어떤 자손을 번창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닐까? 근데 화자 입장에서는 나무가 꽃 피는 것을 뭐 하지 말아라 이야기입니다. 알겠지? 네. 2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연. 2연도 해석이 어려워. 해석이 어려운데 관계를 좀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끊어볼게요. 첫 번째는 낡은 거미집을 휘두르래. 이거 무슨 소리야?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휘두르고라는 것은 그리고로 연결되는 거잖아. 그건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가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는 마음은 뉘우침이 아니라 라고 돼 있어. 그 질문. 꿈길에 설레는 마음.
제가 질문 가볼게요. 이 설레는 마음은 아까 객관적으로 해석한다면 긍정으로 잡아야 돼? 부정으로 잡아야 돼요? 뉘우칠 것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뉘우침이 아니라는 것은 뉘우칠 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나왔던 설레는 마음은 긍정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로 연결된 거니까 꿈길에 설레는 것과 낡은 거미집을 휘두르는 거는 문맥적으로 뭐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유사한 관계가 아닐까라고 얘기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네 이 선지는 제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4번에 보시면 3번 선지. 낡은 거미집은 시인의 고난에 찬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다라고 했고 그 고난에 찬 모습을 뭐 해버리는 거야 이거. 휘두르는 것은 얘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좀 관계를 좀 체리하시면 좋겠고 이 시가 어려운 포인트는 바로 얘와 얘 사이의 관계입니다. 얘와 얘 사이의 관계. 분명히 아까 1년에서는 꽃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피지 말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는 설레는 마음은 뉘우칠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으니까 이 단어와 이 단어는 같은 단어일까 다른 단어일까 이거? 문맥적으로 다른 단어다 이 이야기입니다. 모순이 아니라는 거야. 꽃 피는 것과 설레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인 거지. 좀 어려워요. 내가 옛날에 혹시 이거 우리 친구들 비문학 중에 신채호 지문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신채호는 강경론자다. 투쟁을 강조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연대도 지향했던 사람이래. 그럼 너네 알겠지만 투쟁과 연대는 둘 다 할 수가 있니 없니? 불가능하죠.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거잖아. 싸우는 것과 연대하는 거. 둘 중에 하는 것만 하는 거잖아. 근데 신채호 입장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둘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때 투쟁은 누구와 투쟁하겠다라는 거였냐면 비문학이 일본의 비아와 투쟁하겠다는 거고 일본 속에 있는 아와는 연대한 자라고 해서 서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는다 얘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 않을까? 꽃 피지 말아라 라는 것은 약간 뭔가 지금 너네 아까 보기 바탕으로 읽어보신다면 이육사가 일제강점기 때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취라던가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반면에 어떤 설레는 마음은 해라라는 것은 얘 같은 경우는 뭔가 국가적인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그건 충분히 해도 설레도 괜찮다 이야기입니다. 대상이 다르니까 모순 관계가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시 자체가 진짜 어려워요, 얘들아. 응? 마지막 3년은 또 기가 막히죠. 네, 마지막 3년은 거의 또 이제 멘탈이 한번 더 터지는데 한번 잡아볼게 얘들아. 문제는 쉬우니까 괜찮아. 3년 읽어볼게. 세 번째 연.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그런 상황을 가정하게 되는데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한대. 그럼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하라는 것은 바람이 흔들릴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 근데 그 상황을 잠깐 보시면 뭐 하게 되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지면 주어 빠졌네. 누가? 교목이. 그럼 너네가 좀 가정하면 검은 그림자가 쓸쓸하면 이라고 해서 검은 잘 뭐야? 검은 그림자가 쓸쓸하면 이라고 해서 지금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바람도 흔들리지 못할 정도로 그 호수 속에 뭐 하겠다 이거? 고꾸라지겠다.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바람에 흔들리지 않겠다. 이육사의 초극 의지, 극복 의지, 열정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자체가 진짜 쉬워서 망정이지 시 자체는 많이 어려워요. 너네 4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 문제 1번 선지부터 한번 가볼게. 이 시의 제목은 교목이고요. 나라를 위한 시인의 절개와 기상을 표상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단순히 교목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꼴 누구와 똑같은 대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되고 화자와 유사한 대상이 아닐까. 선생님이 자연물은 무조건 화자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어. 화자와 유사한 관계가 아닐까. 2번 갑니다. 이 시의 행배열과 연 구성에서도 밑줄 한번 적을게. 이육사 시 밑줄 툭 쳐봐. 문제 풀 때 지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작가 설명, 시대 설명 이런 거 나오면 근거 어디서 잡아야 돼? 얘들아 지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작가라던가 시대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 그럼 근거 어디서 잡아야 돼? 보기 잡는 거야 얘들아. 외적인 정보니까. 그렇죠? 그럼 너네 보기를 보시면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인가요? 오른쪽 끝에 이육사는 정제된 형식미와 안정된 운율감을 갖고 있대. 그러니까 뭐 각각 연 길이라던가 이런 게 비슷하니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가는 거야. 3번 아까 했고요. 4번 끝없는 끈길이라고 해서 설레는 마음. 요거 갖고 있는 거에선 뉘우칠 게 없다라고 했지? 거기 나와 있는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함축한다 이야기입니다.
얘는 긍정이 되는 거고요. 얘는 혁명적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아니 이런 거는 필요 없다. 마지막 5번. 바람은 이국을 떠돌던 시인의 실향의식과 저항의지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바람 자체는 교목을 뭐 하는 거? 흔드는 대상. 바람이 실현인 거지 바람을 가지고 화자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정답은 5번. 문제가 너무 쉬웠습니다. 바람을 화자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2번은 나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시. 나시. 얘들아 숨 쉬면서 수업 들어도 괜찮으세요? 알겠죠? 네. 숨을 안 쉬는 것 같길래. 아빠는 아주 그냥 개구쟁이들만 있어가지고 조용히 시키느라 바쁘고 뒷반은 숨 쉬는 것까지 알려줘야 되네. 분위기가 극각인데 원래 문과반이 뭔가 개구쟁이들이 많은데 이과 애들이 오히려 더 개구쟁이 많네 이번에. 나시에다 별표 하나 좀 쳐봐. 나시가 EBS 연계야.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 차분하게 잘 쫓아와봐. 1년부터 읽어볼게. 사실 나시를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고요. 너네가 사실 5번 보기를 보셨어야 됩니다. 그 5번 보기를 보신다면 5번 보기는 뭐를 설명해주는 보기일까?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구조를 설명해주는 보기. 나 같으면 짝수대로 딱딱 끊어가시면 될 것 같아. 의미 단위가 짝수로 딱딱 끊기지 않을까? 세 덩이가 나올 것 같아. 가보겠습니다.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가로고 닫아볼게요.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말하고 싶은 거는 내 머리 위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거? 푸른 하늘이 있다. 이거 끝이죠. 이 둘의 관계를 뭐와 뭐 사이의 관계로 얘기했니? 푸른 산과 흰 구름 사이의 관계죠.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푸른 하늘이 있다. 그럼 비유가 나오면 공통점 찾아라 라고 했는데 공통점 뭐라고 할래? 얘들아 선생님이 국어 질문할 때 저보고 오지 말라고 했죠? 지문 읽어보시면 공통점 뭐라고 할래? 푸른 산은 흰 구름을 뭐 한대? 지닌대. 지니고 있고 내 머리 위에는 항상 뭐가 있대? 푸른 하늘. 항상 지닌다. 이런 뜻으로 가주셔야지. 항상 간직하고 있구나. 지니고 있구나. 이렇게 관계를 판단하셔야지. 야, 그 다음 이 단어 좀 어려워.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가리고 닫아보시고요.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누가? 화자가 어딜 향해? 푸른 하늘을 향해 살림처럼 두 팔을 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숭고하다 밑줄 한번 툭 쳐볼게. 화자는 내 머리 위에는 푸른 하늘이 있는데 이때 느끼는 정서 반응이 거기 나와 있는 무슨 단어라는 거야 이거? 숭고하다 이야기야. 정서는 꼭 필수 어휘야. 모르시면 안 돼. 근데 이 시 자체가 어려워. 숭고란 단어가 좀 어려우면 이 반대말 좀 알고 있으면 돼. 숭고의 반대말이 뭘까? 우아야 우아. 우아. 근데 망할 우아도 어렵지, 그치? 그래서 차이점 좀 알려줄게. 차이 좀 알려줄게. 이 숭고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애들이 뜻을 잘 몰라. 이 숭고와 우아는 공통점이 뭐냐면 대상 자체가 긍정이어야 돼. 긍정적 대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 대상이 현실에 없으면 숭고야. 반면에 이 대상이 현실에 있으면 우아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문학에도 많이 나오고 기출에도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너네가 자연친화 시라던가 예찬 시를 여기서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너네 고전 문학 읽어보면은 선생님이 이번 주에 동영상 올릴 건데 자연이라는 대상에서 양반들이 그 안에서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고 있지. 자연을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좋게 보고 있는 거고 그 대상이 현실과 같이 어우러지고 있잖아. 그때는 우리가 느끼는 게 뭐라는 거야 이거? 우암이라 얘기합니다. 우암이. 알겠죠? 우와가 아니라 우암이. 그 다음에 얘 같은 미안해. 한 표정이 왜 그런 드립치냐. 대상이 좋은데 그 대상이 현실에 없으면 이거 뭐라는 거야 이거? 숭고미. 고전시가 보면은 너네 매난국죽 알잖아. 매난국죽.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그것들 보시면 시련 따위에 굴복해 안 해? 안 하지? 그 경지를 뭐 한다는 거야 이거? 우러러 보겠다는 거야.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 이거? 숭고미. 알겠죠? 얼마 전에 TV 뉴스에 재밌는 뉴스가 아니라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 나왔어. 동남아시아 지역 얘긴데 고급 승용차가 CCTV에 잡혔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과속하더니 미끄러지더니만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에서 불이 난 거야. 남자가 타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어떤 한 여성이
정말 급하게 달려오더니 망설임 없이 그 차 안으로 들어갔어. 사랑하는 남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둘 다 못 나왔어. 근데 들어가는 장면 CCTV 거기서 편집을 해버렸지만 그거 딱 보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거야. 사랑이야. 무슨 사랑이야? 숭고한 사랑이야 그게. 물론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건 우아미가 되는 거고요. 너네들이 연애하는 건 우아미가 되는 거고요. 숭고한 사랑이다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단어 차이 좀 구별하셔야 돼. 그러니까 나는 지상에 없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거니까 이때 느끼는 감정 뭐 이거? 숭고미라 이야기야. 계속 갑니다. 세 번째 연.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자기의 어떤 현실인식 정확히 하고 있네요. 자기는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다리를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끊임없이 움직이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이 밑줄 쳐볼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는 겁니다. 아까 푸른 산을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화자는 숭고미를 느낀다라는 거고요. 지구를 디디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쁜 일이냐 말고 또 하나 기쁜 일이다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아미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지막 연 잘 보세요. 총정리합니다.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야, 이거 좀 빨간색 미쳐볼게. 생활은 슬퍼도 좋다라고 해서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정말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수능과 모평에서 생활이라는 단어가 진짜 한 3-4번 나왔다니까? 네? 생활이 나왔을 때 긍정으로 읽은 적이 한 번도 없다. 화자는 생활을 추구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먹고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도 생활은 뭐 해도 괜찮다 이거. 슬퍼도 괜찮다. 그죠? 생활은 슬퍼도 괜찮다. 점은 들길에 서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자 라고 해서 지금 잠깐 잘 보시면 이런 거 아니야? 점은 하늘에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는 이 표현이 아까 어디서 나왔던 표현과 되게 비슷해 이거. 1년에 나왔던 표현과 되게 비슷하지 않아? 이때 푸른 별이 뭐와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푸른 하늘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점은 하늘은 지금 현재 누가 있는 공간 이거? 화자가 있는 공간. 근데 이 속에서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푸른 별,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질문 가볼게. 지금 화자가 있는 공간은 무슨 하늘이라는 거야 이거? 점은 하늘이라는 거지? 문맥적으로 왜 점은 하늘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되고 생활은 뭐 해도 괜찮다 이거. 슬퍼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점은 하늘. 하지만 자기 생활은 슬프더라도 자기가 바라보는 별과 하늘은 뭐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 푸르렀으면 좋겠다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되게 감동적인 시입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내가 추구하는 것들은 푸르렀으면 좋겠다. 색채 대비도 느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어떤 거룩한 일, 마지막 여기서 거룩함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 어려운 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정도 관계만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작품하고 할 건데 다작품 옆에다가 직유법의 중요성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직유법의 중요성.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얘들아. 고고의 조건이 2가지가 있거든. 30초 드릴게. 한번 찾아봐. 고고의 조건 2가지. 저기 화이팅! 친구야 화이팅! 좀만 힘내봐. 고고의 조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얘들아. 근데 이 조건 2가지를 잘 찾으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못 봐. 찾으면 문제는 끝나는 거. 가보겠습니다. 지금 직유법의 중요성이라고 했지, 그제? 문학 읽을 때 직유법을 잘 제끼시면 필요 없는 정보를 제끼는 거야. 1년부터 한번 읽어볼게. 1년.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 된대. 그 상황 판단하시면 북한산은 현재 지금 높이를 갖고 있는 거야, 안 갖고 있는 거야? 안 갖고 있는 거지. 회복하려고 한다면 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높이를 잃어버린 상태인가 봐. 화자는 기다리고 있나 봐. 그리고 그 높이라는 단어 밑줄 치시면 원래 지시어가 나오면 너네가 그 높이가 뭔데 이게 무슨 높이인데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제목을 먼저 읽어왔다면 그 높이가 뭐가 아닐까 이거? 고고가 아닐까? 고고가 아닐까? 2연 보겠습니다. 밤사이에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가려고 좀 닫아볼래? 백운대나 인수봉 뭔지 몰라도 돼. 백운대나 인수봉 공통점 다 뭐라고 읽을래 이거? 원관형. 높은 봉우리.
옅은 화장을 하듯 진짜 화장한 게 아니잖아. 가려고 대답볼게. 옅은 화장을 하듯 뭐 하는 거 이거? 가볍게 눈을 쓰는 거. 그럼 말하고 싶은 원관념만 툭 나와 있잖아. 말하고 싶은 건 밤사이 눈이 내리는데 뭐 해버리는 거 이거? 높은 봉우리 많이. 눈을 쓰는데 어떻게 눈을 쓰는 거 이거? 가볍게 눈을 쓰는 게 그거의 조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우리 친구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오른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왼산은 온산은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높은 봉우리는 가볍게 눈 쓰는 거고 온산 전체의 산은 말 그대로 수묵화처럼 이렇게 젖어 있는 모습 이게 그거의 조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럴 때 높이가 회복이 되는구나.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실록이나 단풍 골짜기에 피오르는 안개로는 실록 X, 단풍 X. 실록 얘들아 언제겠니? 당연히 계절감. 봄, 여름 이런 거 아닐까? 단풍 언제겠니 이거? 가을 이런 거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안개뿐만이 아니라 뭘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거.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근데 그 적설의 수식어 잘 봐. 뭐 하는 적설이야 이거? 온산을 뒤덮는 적설. 아까 어디에만 붙어야 된다 이거? 높은 봉우리만이. 적설이란 건 눈이 뭐 하는 거 이거? 겁나 쌓이는 거지? 어떻게 쓰는 거 아까? 가볍게 하는 거. 얘와 대비되는 단어가 거기 나왔던 뭐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야 돼요. 온산을 뒤덮는 적설이다. 이걸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의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 거예요. 얘들아. 계속 겁니다.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장밋빛 햇살로도 변질이 된대요. 왜냐하면 높은 봉우리가 어떻게 쌓는 거니까 가볍게 쌓인 거니까 햇살로도 이제 무너질 수 있나 보지. 그치? 백운대나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마지막에선 반복되는 거 보이지? 아까 2연에 나왔던 거 반복하는구나. 강조하는구나. 1번 문제 가볼게. 가와 나에는 현재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라고 했는데 가시 그냥 제끼실 수 있을 것 같아. 가시를 통해서. 2번 갑니다. 가와 다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해소됐대. 괴리가 해소됐다는 것은 이상이 이룩된 거지? 근데 알겠지만 이룩된 건 가에도 없고요. 다에도 없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고. 3번 나와 다에는 일상생활의 소중함. 일상생활의 소중함 밑줄 한번 쳐볼게.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아까 지워버렸지만. 시에서 생활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거? 안 중요하다. 먹고 사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여러 번 나왔던 기출 코드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일상생활이 아니잖아 얘들아. 너네 고고가 뭐 이거 지금 처음 봤잖아. 일상이 아니잖아요 전혀. 그치? 4번에 자연의 섭리 마찬가지로 뭐 섭리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이치 얘기하는 거 없고요. 정답은 5번. 빨간 펜 밑줄 쳐볼게.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담겨있다.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그 옆에다가 요거 한번 좀 써봐야 되나. 문학의 뿌리는 현실에 있다. 이렇게 한번 쓱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유명 작가의 말인데 표절 작가가 돼서 지금은 이제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되게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문학의 뿌리는 현실에 있다고 해서 모든 문학은 현실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거고 따라 작가는 그 현실 바탕으로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말하고 싶은 게 문학이라 얘기야. 그래서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너무 당연스럽게 수능과 모평에서는 많이 나오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선지다 이야기인 거죠. 2번 선지도 마찬가지죠.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시상을 구체화한다라고 했는데 뭐가 나오면 당연히 시상 구체화하는 거고요. 비유는 직유법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잡을 수 있겠고 상징은 근거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있는 겁니다. 상징은. 알겠죠? 상징은 무조건 있는 거야. 하늘이 진짜 하늘이 아니잖아. 알겠지? 무조건 있는 거다. 3번 가보겠습니다. 알맞지 않은 거 옆에다 대비라고 좀 써볼게. 대비. 개념 잡으셔야 돼. 대비. 이거 어휘 문제야. 1번부터 가보자. 옅은 화장은 산봉우리에 눈이 살짝 쌓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야. 산의 미묘한 변화에 주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그냥 눈 적설이 아니라 얕게 쌓인 거니까 미묘한 변화죠. 2번. 차가운 수묵은 겨울산의 모습을 그림에 비유한 거야. 너네도 알겠지만 수묵이라고 하면은 그림에 표현하는 거니까. 그죠? 그림에 빗대어 표현한 거야. 대상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정황을 묘사하고 있어. 3번. 실록, 단풍, 안개는 겨울이 아닐 때의 산의 모습을 나타내.
이들과의 대비를 통해 겨울산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어. 정답은 4번. 호응이란 단어 밑줄 쳐볼래? 호응? 우리 어휘 테스트를 이래서 보는 거야, 얘들아. 호응이란 단어가 무슨 뜻일까? 호응. 부르면 대답한다 이런 뜻이야. 그럼 박정범을 부르면 박정범이 대답해야지. 박정범이 부르는데 옆에서 영철쌤이 대답하면 안 되잖아. 유사한 대상이 나와줘야 호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4번 보시면 온산을 뒤덮는 적설은 가볍게 눈을 덮인 상태에 호응한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이거? 안 되다, 대비다. 이렇게 좀 잘 구별하셔라. 어휘 문제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뒤에 나온 5번 문제는 뭐 시성 얘기하는 건데 너네 구조 맞춰서 읽어왔다면 정답 쉽게 3번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6페이지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6페이지. 선생님 수업할 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쉬는 시간 한 번만 가질 거야. 알겠지? 갑자기 도망가고 싶니? 네, 사람 미리 알려줄게. 알겠지? 쉬는 시간 한 번만 가질 거야. 네, 눈물 흘리지 말고. 네. 우리가 수능 국어가 80분 수업인 거 알지? 80분 수업이 아니라 80분 테스트인 거 알지?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잠깐 얘기했지만 50분 수업도 집중하기 힘들잖아. 80분 테스트 보는 거는 더 멘탈이 좀 많이 터져. 연습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 숨이 가빠오지만 두 번째 한번 가볼게. 가나다 시인데 감동적인 시야. 가시 옆에다가 요거 한번 좀 써보자, 얘들아. 가시 옆에다가 요렇게 한번 좀 써볼게. 얘들아, 꽃은 뭘 나타내는 소재야, 이거? 계절을 나타내는데 꽃은 계절감 언제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 몰라요. 봄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꽃이 봄에 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유치원 수준인 거야. 알겠죠? 너네 알겠지만 가을날에 피는 꽃도 되게 많잖아. 국화라던가 아니면 코스모스라던가. 너네 뒤에 EBS에 보면은 가을에 피는 꽃을 배경으로 또 쓴 시가 있어. 얘는 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냥 꽃이 나오면 계절감을 알 수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실제 수능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구별하는 문제는 옛날 수능에 많이 나왔어. 뭐 실록이란 통해 여름이다. 뭐 서리를 통해 가을이다. 이거는 옛날 수능에 많이 나왔는데 요새 기출문제 풀면은 그냥 이렇게 쿨하게 물어봐. 계절감을 알 수 있는 어휘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그럼 질문, 해당화 언제 피는 꽃이 아닐까? 봄에 피는 꽃이 아닐까? 문맥적으로 연결하면서 읽어줘야 되는 거지.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온다고 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봄은 벌써 늦었다라고 했으니까 봄에 온다고 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봄이 오기 전에는 이거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봄이 오고 보니 밑줄 쳐볼게.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밑줄 치시면 그냥 정서가 나온 게 아니라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던 정서에 뭐가 생겼구나 이거. 변화. 봄이 오기를 열심히 기다렸는데 봄이 막상 오니까 두렵다 이야기인 거야. 그 정서 변화가 생기면 원인 잡으라고 했는데 그 원인은 봄이 도래했구나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봄이 도래하긴 했는데 봄만 왔고 뭐는 안 왔어 이거. 이미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야지. 그치? 온다고 했는데 봄만 온 거야. 3년 갑니다. 철 모르는 아이들 밑줄 한번 툭 쳐볼게. 시를 읽을 때 대상이 나오면 대상과 화자와의 관계를 좀 생각하는 건데 제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요. 같냐, 다르냐, 유발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어. 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유발하는 거야, 이거. 유발하는 거지. 환기하는 거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 철 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라고 해서 아이들이 지금 해당화가 피었다. 봄이 왔다라고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이거? 알려주는 거. 환기하는 거. 그 아래 보겠습니다. 야, 이거 맞춤법 주의하셔야 돼.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놓입니다. 그려라고 했을 때 야속한 봄바람 밑줄 한번 쳐보시고 얘가 하는 역할 또 마찬가지 뭐니 이거? 얘도 하는 게죠. 봄바람도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여기 해석했을 때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요거 좀 빨간 펜으로 밑줄 쳐볼게. 나는 꽃이다. 이거는 진짜 문법이에요, 얘들아. 이거 문법이고요. 해석을 못하면 날아가는 겁니다. 나는 꽃 무슨 뜻이야, 이거? 이게 나는 꽃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진짜 문맥 파괴되는 거고, 이 나는 원형이 뭐지 않을까, 이거? 날다에서 온 꽃이 아닐까라고 잡으셔야지. 리을 탈락 현상이잖아. 그지? 리을 탈락 현상. 그 날다 꽃이에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봄바람을 잘 보시면 이 봄바람은 날아다니는 꽃을 불어다가 경대 위에 거울 앞에 놓입니다. 그려라는 거야. 둘 다 하는 역할이 똑같잖아. 둘 다 봄이 왔다고 알려주는 소재. 둘 다 봄이 알려줬다고 나의 서러움을 환기시키는 소재. 이문 안 왔는데. 그지? 별로 듣기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거죠. 아래 보겠습니다. 야, 시름 없이 빨간색을 밑줄 한번 쳐볼게.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약간 말이 안 되는 거 보여? 지금 이미 안 왔기 때문에 시름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시름이 없다라는 것은 뭐 어떤 맥없이라는 약간 좀 의역해서 읽으셔야 되는 거지. 진짜 시름이 없다라고 읽으시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시름 없이 꽃을 주워서 입에 대고 너는 언제 피웠니? 하고 물었습니다. 꽃에게.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여기서 감동을 느껴야 되는데 표정 보니까 아무도 감동을 못 느낀 것 같아. 꽃이 왜 두 개, 세 개가 된 거야? 울어서. 거기 앞에 보시면 어서가 보이잖아. 나의 눈물에 비쳐서. 내 눈물 때문에 꽃이 두세 개로 보이는 거지. 마법한 게 아니라. 나는 울고 있는 거야. 너 언제 폈니? 너는 폈는데 왜 임은 오지 않니? 이거죠. 나 같으면은 내가 만약에 이 시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낸다면 나는 가시에서 이게 무조건 시험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고 선지에 나왔을 때 정말 땡큐한 건데 가시 혹시 지은이 한번 보이세요? 지은이? 지은이 누구니 이거? 한영훈. 보통 중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지은 작가 아니야? 작가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한영훈 시 하면 너네 기억나는 곡 혹시 있어 이거? 님의 침묵. 작년 모평에도 나왔고 아니 모평이 아니라 작년 수능특강에 실렸고 엄청 단골 손님입니다 이분은. 근데 이분 나왔을 때 일제강점기 때 항상 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임은 온다 안 온다 이거. 맨날 온다를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시 특징이. 근데 지금 이 시를 보시면 이미 온다는 얘기만 있었고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이거. 안 오고 있는 상황이고 온다라는 것은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잡으신다 얘기야. 일반적인 시와 좀 다른 거죠. 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하지 않고 있다. 라는 점에서 이 시가 굉장히 특이하다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미 올 거란 확신이 있었다면 꽃이 피든 말든 울지 않겠지. 근데 눈물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고 꽃이 막 두세 개로 보인다.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저는 이 녀석을 했을 거라는 거고요. 너네 9번에 2번 선지 보시면 이 선지가 보이셔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가시는 잘못됐구나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선지 잘 잡아두시라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나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시 서정주의 침향. 누가 한번 가볼게요. 자, 문맥적으로 한번 쫓아보세요. 문맥적으로 잘 한번 가보겠습니다. 침향을 만들려는 이들은 침향이 뭔지 몰라도 괜찮아. 산골물이 바다를 만나러 흘러내려가다가 딱 그 바닷물과 만나는 언저리에 굵직굵직한 참나무 토막들을 잠궈 놓아 둡니다. 질문. 침향 만나려는 사람들은 참나무 토막을 넣어둔대요. 뭐와 뭐 사이에? 산골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에. 선생님이 글을 읽을 때 그냥 문장만 정확하게 읽습니다. 펜 드시고 읽어볼게요. 침향은 물론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잠근 참나무 토막들을 다시 건져 말려서 빠개어 쓰는 것입니다만 아무리 짧아도 200~300년은 수저에 가라앉아 있어야만 향내가 제대로 나기 비롯한다 합니다. 수저란 단어 밑줄 한번 쳐볼게. 낯선 단어가 나왔다라고 멘탈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수저가 문맥적으로 무슨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야 돼. 오케이. 수저에 가라앉았다. 아까 어디에 가라앉아 있었니 이거? 산골물과 바닷물이 만났던 곳에. 이게 수저가 되겠지. 계속. 1000년쯤 잠긴 것은 냄새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럼 침향이라는 단어가 뭔지 몰라도 참나무라는 걸 잘 토막내서 여기서 뭔가 향내가 풍기는 것 같은데 바닷물과 산골물이 만나는 지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오래 숨기면 오래 숨길수록, 오래 담그면 담글수록 향내가 나는구나 라는 거. 이 정도만 잡았으면 좋겠어. 그 아래 가볼게. 그러니 질맞을 사람들이 침향을 만들려고 참나무 토막들을 하나하나씩 들어다가 육수와 조류가 합수치는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은, 이거 좀 말 좀 바꿀 수 있겠니 얘들아? 질맞을 사람이 아니라 뭐 하려는 사람들 이거? 침향을 만들려는 사람이 될 것 같고요. 이 육수는 너네가 알고 있는 고기 육수가 아니겠지 얘들아. 육수는 어디서 나오는 물 이거? 산골에서 나오는 물, 육지에서 나오는 물. 조류라는 거 하면 무슨 물 이거? 바닷물. 거기서 만나는 그 합수치는 속에 넣어 있고, 자기들 X 한번 쳐볼게, 자기들 아들 딸 X 한번 쳐볼게, 손자 손녀 X 한번 쳐볼게. 다 대비되는 거잖아. 이 사람들 건져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먼 미래에 누군지 눈에 보이지 않는 후대들을 위해서입니다. 말하고 싶은 주제가 나온 것 같아. 자기가 이해관계가 1도 없는 먼 미래에 누구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문학은 또 방향성, 바람직한 삶, 뭐 이런 거 얘기한다 이야기예요. 마지막. 그래서 이것은 너은이와 꺼내 쓰는 사람 사이에 수백 수천 년은 이 침내 냄새에 꼭 그대로 바짝 가까이 그리운 것일 뿐. 그립다 밑줄 툭 치시고요. 또 대비가 보이셔야 돼요. 따분할 것도 없다. 아득하다. 멀 것도 없다. 너절할 것도 없고 허전할 것도 없다. 먼 후대들을 위한 것이고 서로 뭐한다 이거? 그리워한다 이야기입니다. 시 자체 진짜 어렵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10번 문제는 별표 하나 툭 치신다면 문제가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만약에 자기가 10번 문제가 틀렸다 그러면 비문학적인 요소예요 사실. 비문학적인 요소인데 문제의 원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보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합리적, 인위적, 경제성, 현대적 삶이라는 인식의 틀에서 비롯된 것이래. 문제가 나오면 문제 원인 잘 보라고 했지? 근데 그 문제 원인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어디서 문제 원인이 발생한다 이거. 합리적인 게 오히려 문제 원인이라는 거야. 합리적인데 문제 원인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 경제적인 게 오히려 뭐 하다는 거예요? 문제 원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티슈 편하게 막 써. 합리적이야. 경제적이야. 하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 원인이라 이야기야. 계속 읽어볼게.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 그게 문제 원인이니까 비합리성, 자연성, 비경제성, 본래적 삶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메마른 인간성과 현대사회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뭐를 극복하려고 한다? 현대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2번에 뭐가 잘못되니 얘들아? 아니 미안해 3번 선지? 뭐가 잘못되니? 보이셔야 되는데 이제 침량을 준비하는 질맞을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잖아. 1000년 뒤에 자기한테 도움된 게 1도 없거든. 수백 년 뒤에. 이러한 사람들은 선조들의 민족의식이 당면한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 선조들이 위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얘들아. 뭐의 위기라고 이거? 현대사회의 위기를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뭐 해야 된다 이거? 이겨내야 된다. 오히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게 아니라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응? 그럼 너네가 9번에 나와 있는 알맞지 않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3번 아까 그 수능 문제가 똑같은 흐름이죠. 나와 다에는 바람직하게 여기는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이 선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들아 5번 선지 좀 빨간색 밑줄 한번 쳐볼게요. 모두 이상세계에 대한 동격이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숭고란 단어를 왜 설명했는지 잘 보셔야 돼. 5번 선지는 뭐와 관련된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내가. 숭고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 근데 너네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가작품, 한용운 입장에서 이 시인 입장에서는 이미 오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숭고라고 보실 필요가 없지. 현실적으로 가능하니까. 나시도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벌어진 질맞을 사람들 이야기인 거니까 얘도 숭고라고 보시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이상 얘기가 나오시면 안 된다 얘기예요. 다작품 보고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작품 한번 가보자. 안도연의 간격이고요. 변화만 잘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몰랐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거죠. 나무와 나무 사이에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럼 간격이란 단어 밑줄 툭 주시면은 간격과 대비되는 게 앞에 툭 나왔던 거네. 나무들이 어떻게 사는 거 이거? 어깨를 대고 사는 거.
이전의 화자는 어깨를 대고 산다라고 생각했어. 간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봤더니 화자는 숲에는 간격이 있다는 거야. 계속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한 대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다 3번에 걸쳐 재준술입니다. 벌어지고 붙으면 안 되고 떨어져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울창울창한 숲을 이룬다는 것은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이 들어가 보고 나서야 알았다. 그럼 너네 차이점 보이셔야죠? 이전에 숲이라는 것은 뭐 해야 숲이 되는구나 이거. 나무들이 어깨를 대고 있어야. 근데 지금 생각이 바뀌었죠? 숲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 간격이 있어야 숲을 이루게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제 원인 체크하라고 했잖아. 그럼 원인 부르면 뭐가 원인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 산불. 혹은 아까 또 하나 원인 또 하나 더 잡을 수 있는데 멀리서 볼 때는 몰랐다 이야기인 거죠.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변화 원인 잘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 9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0번의 정답은 3번. 11번 가보겠습니다. 11번. 11번 가기 전에 12번부터 먼저 볼까? 기억 이해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걸 찾아라 라고 해서 적절한 거는 제발 주제 잡는 거야. 기억은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산불입니다. 아까 산불은 변화 원인이 된다라고 했고요. 해당하는 임 자체가 아니라 이미 온다는 어떤 매개물이면서 약속의 증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쉽게 정답은 4번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1번 생각보다 많이 틀려서 좀 깜짝 놀랐네. 다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가 대화를 나눈다고 했을 때 알맞지 않은 걸 찾아라. 도종환의 여백이야. 그럼 뭔가 말하는 게 똑같지 않을까? 여백과 간격? 그치? 읽어볼게. 언덕 위에 줄지어서 나무들이 아름다운 건 나무 뒤에 말없이 나무들이를 받들고 있는 여백 때문이다. 여백이라는 단어 밑줄 한번 쳐볼게. 둘 다 간격과 여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차이점은 아까 간격은 숲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구나 이거야.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백이 있어야 뭐가 된다는 거야 이거. 나무들이 뭐 할 수 있다? 아름다울 수 있다. 때문이다 라고 돼 있잖아. 말하고 싶은 녀석이 좀 다르죠. 간격, 여백, 대상 자체는 똑같지만 아까 걔는 숲을 이룰 수 있는 조건. 얘는 아름다움의 조건. 비문하게 그냥 나무들이 살아온 길과 세세한 잔가지, 하나하나 흔들림까지 다 보여주는 넉넉한 허공 때문이다. 허공, 문맥적 동의어 뭐가 똑같지 않을까 이거? 여백, 아름다움의 조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1번 보기의 화자입니다. 저는 밑줄 멈춰볼게요. 나무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 보기 지문 안에 근거 있니 없니 이거? 없습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연물이 나오면 결국 화자와 관계를 판단하셔야 된다. 이게 단순히 나무들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라 이거? 인간의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쓰인 게 없습니다. 2번 가볼까요? 다의 화자. 저 역시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관계 맺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간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죠? 지문은 간격을 통해 숲을 이룬다. 공동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3번 보기의 화자. 그렇군요. 저는 허공의 나무의 존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며 여백의 중요성을 깨달았답니다. 차이점 보이죠? 얘는 여백이 아름다움의 조건이다. 여백이 공동체의 조건이다. 4번 다의 화자. 당신이 말한 여백을 위해서는 나무들처럼 사람 사이에도 넓거나 좁은 간격, 여백, 허공 있어야 되겠군요. 괜찮은 거고요. 5번 보면 완전 말도 안 되는 게 있잖아. 이거는 그냥 너네가 지금 그런 상태인가 봐 얘들아. 그렇지 않으면 이 단어가 나오면 안 되지. 외로움을 이겨낼 때 갑자기 웬 생뚱맞은 외로움, 그리고 외로움을 이겨내야 성숙한 삶을 이룰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주의 얘기가 툭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오히려 붙어 사는 것도 아니고 간격을 얘기하는 건데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네 집에 가면 알겠지만 부모님이랑 같이 붙어있는 순간 싸우잖아요. 얘들아. 그러니까 학원을 오시라 이야기입니다. 헛소리 그만하고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좀 얘기하면은 이거 진도가 조금 오늘 다 못해. 그래서 여기 현대시 1번 같은 경우는 몇 개는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거고요. 다음 주에 2번까지는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를 이제 취사 선택해서 수업할 거야. 알겠지? 잠깐 쉬었다가 비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